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스비입니다. 문학정독 하고 있고요.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 2010년 제1회 문학동네에서 나온 걸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이장욱 작가님의 변희봉을 했었고, 이번 시간에는 배명훈 작가님의 안녕 인공존재라는 단편 소설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작가 소개 한번 루멘님께서 해주시겠어요? 배명훈 작가님은 진짜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젊은 작가셨던 것 같아요. 셨던 것 같다. 2010년대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저희가 몇 작품 했잖아요. 예. 근데 다들 60년대생이시거나 이랬거든요, 뭔가. 그래서 이 당시에 수상하셨을 때도 이미 40살 정도에 가까우신 분들이어서 젊다고 하기엔 좀 애매하네요. 네, 그래서 조금 애매한데 이분은 수상하실 당시에 30 초반이시니까 거의 어떻게 보면은 저희와 비슷한 나이대로 진짜 젊은 작가네. 네. 제가 알기로 이분 그 에스콰이어라는 남성 잡지 모델 잡지에서 얼굴 한번 비쳤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알고 계시거든요? 아무튼 검색할 때 계속해 주세요. 네, 그래서 78년생이시고요. 네, 그 외교학과 출신이신데 이분은 이제 대학원 재학 중에 이제 대학신문에서 문예 공모전에서 테러리스트라는 단편으로 이제 상 받으시면서 주목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바로 해에 2005년에 과학기술 창작문에서 이제 스마트 D라는 작품으로 이제 정식 등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녕 인공 존재는 2010년에 이제 수상을 하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아무래도 외교학 전문이시라서 그래서 SF 작가로 이제 조금 그 향로를 잡으신 것 같아요. 그쪽에도 관심이 많으셨고 SF 작가가 이제 보통 이제 과학을 떠올리는데 이분은 사회과학도 과학으로 생각을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전쟁 문제 같은 거나 그런 것도 사회과학적이고 또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과학의 최신 과학이다 보니까 그렇죠. 약간 어떤 밀덕후처럼 보이신다고 나무위키에 나왔었는데 이건 잘 모르겠어요. 얘기를 조심해야죠 이건. 그래서 그래서 원래는 50살에 데뷔하려고 하셨다는 게 좀 특이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작가에 대한 그 꿈을 길게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긴 어떤 그런 걸로 보셨던 것 같아요. 50살이 그거였구나. 그 작가 노트를 읽어보면은 맞네. 17년 후에 맞아요. 거기 또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 소설에서 선착한 주제를 자기는 적어도 17년 후까지는 밀고 나갈 생각이 있다. 맞아요. 라고 작가 노트에 언급이 되는데요. 약간 그 부분이 약간 말씀하신 거 50살에 든 아마도 그 답을 구했을 때 나는 글을 쓸 수 있어라고 정하신 게 아닐까 생각하셨나 봐요. 이 소설의 주제가 이분의 필생의 화두 같은 느낌이네요. 그러네요. 약간 윤영기의 경험에서 비롯된 화두라고 작가 노트에도 나와 있는데 아무튼 그건 소설을 읽으면서 전개를 해보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작가 소개는 다 끝났나요? 네, 작가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그럼 줄거리도 좀 줄거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제 신우정 박사라는 박사가 나오는데 이분이 죽는 걸로 이제 자살 일을 하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사람은 천재예요. 천재 공학자로서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었었는데 여기서 남긴 제품은 인공 존재라는 시제품을 이경수에게 유작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품질 검사를 함께 해달라는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기고 자살을 한 것인데요. 이경수는 또 친구죠. 네네. 전에 사귀기도 했던. 네네. 연인이었던 그리고 지금은 친구인.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개발했던 것이 모니터가 없는 컴퓨터, 그리고 시각 디스플레이가 전혀 없는 핸드폰, 그리고 지도를 보여주지 않는 내비게이션, 또 몸무게를 가르쳐주지 않는 체중계, DULL 덜이라는 브랜드로 이러한 제품들을 라인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엉뚱한 제품들인데 이게 대히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능한 어떤 개발자로서 역할을 해왔던 것인데 이제 갑자기 이제 죽음으로써 이 얘기가 진행이 되는 거죠. 인공 존재라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줄거리는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
이 인공 존재가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게 결국에는 이 소설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줄거리 자체만 보자면은 이 인공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그 친구인 이경수가 이 인공 존재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또 그 신우장이 왜 죽었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거 어떻게 보면 추리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등장했던 그 모니터 없는 디스플레이, 체중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 체중계 등등이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면은 점점 그 감각 기관에서 멀어져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는 눈으로 보고 뭐 이런 정보 전달량이 그러니까 네. 그 기계의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정보의 량이 점점 없어지는 방향의 제품들이 수렴을 해요. 네. 이제 그러다가 결국에 도달하게 되는 게 이 인공 존재라는 외관만 보면은 콘센트를 꼽을 수 있는 조약돌. 맞아요. 그렇죠. 네. 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그 백선영이라는 약간 마케팅을 담당하시는 분이 이제 이경수라는 분께 이것 좀 맡아달라. 왜냐하면은 이때까지 R&D 드린 돈이 있으니까 무산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경수에게 부탁을 하고 이경수는 이거를 계속 생각을 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작동을 시킬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야기가 뭐 그냥 전개가 되는데 결국에는 이경수의 직업이었던 우주왕복선 파일럿이죠. 파일럿인데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반응이 없으니까 그냥 이거를 밖은 우주밖에예요. 우주밖에다가 던지기로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약간 있던 존재가 없어짐으로써 아무튼 뭐랄까 제가 말로 설명해드리긴 어렵지만 이건 본문 읽으면 더 디테일하게 다뤄보기로 하고 그러니까 그냥 더 이상 방법을 못 찾겠으니까 우주 밖에다 던지자라고 결심을 하고 우주 밖으로 던지는데 던지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약간 존재 폭발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빅뱅 같은 빅뱅 축소판이죠. 그게 일어나요. 그래서 그때의 인상으로 소설은 마무리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루멘님과 함께 간략하게 거칠게 요약을 했는데요. 자세한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소설을 짚어나가면서 설명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일단 이 제목이 안녕 인공 존재예요. 존재라는 단어를 소설에서 쓰면 안 된다.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소설 강의를 들었던 그 소설가님이 했던 말인데. 저도 그런 글 본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존재 이런 게 되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언어잖아요. 네, 철학적인 거 쓰면 안 좋다. 네, 그거를 너무 표면화시켜서 얘기하면 안 좋다 그거잖아요. 금기어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모든 단어는 소설에서 쓸 수 있지만 저도 왜 존재란 단어를 좀 쓰면 어려울까? 뭐 어렵다는 거죠, 쓰기가. 표현을 내기가 그만큼 어렵다. 관념적이기 때문에 맞는 말 같아요. 높은 추상의 경지죠. 존재라는 말이. 차라리 존재라고 하기보다 아까 좀 변희봉처럼 변희봉이란 하면 구체적인 실제가 느껴지는 것 같잖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차라리 존재라고 할 바에야 사람의 이름을 댄다든지 뭐 어떤 사물을 댄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낫지. 그래서 저는 이 소설에 좀 비판적인 그런 건가요? 저는 좀 비판적인 의견입니다. 네. 변희봉과는 다르죠. 변희봉은 제가 존경했던 이거는 좀 비판적으로 보게 됐어요. 다수의 작가에게 존경심과 함께하는 제 방송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존재라는 거 단어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솔직히. 그래요? 예전에 저 같으면 제가 원래 좀 관념적인 사람이에요. 추상적인 거 되게 좋아하고 뭐 오죽하면 뭐 철학 채널까지 할 정도로 철학책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언어놀이인 거죠. 언어 게임인데 요즘에는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이런 소설 뭐 존재를 주제로 하고 그래서 더 싫어하는 것 같아요. 원래 저의 성향이 이게 맞아요. 이런 소설을 만약에 5년 전, 10년 전에 봤다면 되게 너무 좋아. 나한테 맞아. 내 성향과 너무 맞아. 이래서 좋아했을 거야 분명히.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게 답은 없고 사람마다 나와 반대되는 것을 추구하는 게 건강하게 갈 수 있는 방향이라고 봐요. 막 예를 들어서 루멘님이 운동을 좋아하시고 막 몸을 쓰는 걸 좋아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루멘님한테는 이 소설이 오히려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관념적인 것들을 훈련할 수 어떻게 보면 생각할 수 있게끔 도와주니까. 저의 입장은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걸 뭐 사주나 이런 좀 동양 쪽
뭐 기철학하고도 연결 지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지행 합일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저의 기질이 정리하면 저의 기질이 관념적이기 때문에 네. 좀 관념적으로 보이는 이런 소설이 꺼려진다. 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뭐 이 소설의 평? 저도 처음에 좀 거부감이 들었어요. 저도 꼭 책을 한 적어도 2번은 읽어보는데 처음 읽을 때는 조금 이거 뭔 얘기일까 약간 조금은 감이 안 잡혔어요. 좀 제 스타일도 사실 아니기도 하고 저는 변희봉 같은 그 시적인 느낌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근데 이제 또 2번째 읽다 보니까 이제 좀 이해를 좀 더 하고 보니까 느껴진 거는 그냥 철학적인 어떤 그런 뭐 데카르트의 방법 회의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하나의 소재로서 좀 쓰려고 작가가 많이 노력을 했다. 그래도 보이죠, 네, 단순 소재로서 이용하고자 노력을 많이 한 것이고 그리고 근데 저는 잠깐 얘기를 하고 들어가면 그 부분도 저는 마음에 안 드는 게 그래요? 왜냐면요 굳이 데카르트의 방법론적 회의를 소설에 가져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지. 아니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막 그 설명서랍시고 방법론적 회의를 그럴듯하게 이렇게 써요 문장을. 근데 실제 데카르트하고 좀 저도 이제 공부를 좀 해봤지만 이게 제대로 갖다 쓴 거 맞나? 좀 이따 얘기해 보죠.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건 저 문학적 개방성을 좀 더 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의견이 다릅니다. 계속 얘기해 주시죠. 네, 좀 뭐 아까 얘기했던 거 이어서 하자면은 저도 좀 거부감이 든 건 사실이지만 읽다 보니까 이거 소재로서 적용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작가 후기에서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느껴지더라고요. 이거를 과연 내가 이해를 시킬 수 있을까? 말이 될까? 이걸 많이 고민한 흔적이 나서 이제 작가의 말에 따르면은 편파 판정을 했다, 자기는 반칙을 했다 표현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기의 소설을 읽어줘요. 이 소설이 괜찮은지 확인해주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거 한번 읽어줘라고 얘기를 할 때 앞에 첫 문장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존재에 대해서 고민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걸 하고서 그 대답이 yes or no에 따라서 그 소설을 보여줄지 말지를 정했다고 본 것 같아서 사실 이거 허구잖아요. 데카르트도 어떻게 보면 소재잖아요. 지금 그냥. 그렇죠. 그래서 이 존재라는 건 증명은 실제로 증명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이제 허구로서 이 작가님이 SF 작가니까 허구적으로 어떤 이렇게 재밌는 상상으로 존재를 증명한다면 어떤 이렇게 표현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두 번째 읽었을 때는 좀 그래도 재밌고 의미도 또 있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또 다시 읽어봤을 때는. 저는 그 개인적으로 허구로밖에 우리가 부를 수 없는 것을 언어적으로 쌓아 올리려고 안간 힘을 쓴 그런 소설로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작가 노트에 보면 이런 언급이 있어요. 자기가 왜 같은 TV 화면을 보는데 왜 엄마가 보는 거하고 내가 보는 거,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왜 내가 인지하는 것과 인지하는 TV 화면과 엄마가 인지하는 TV 화면 다른가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이 소설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거는 어떻게든 시간 그 감각기관에서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왜곡된 거에 대한 의문, 불만 등이 쌓여서 이 소설을 이루어졌다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존재라는 거는 뭐 철학에서 엄청 많이 다루죠. 엄청 많이 다루는데 그 한 단어로서, 그러니까 루네님께서 방금 얘기하신 허구라는 단어, 한 그 정도로밖에 감쌀 수 없는 그런 개념인데 작가는 그게 싫은 거예요. 작가는 어떻게든 이걸 부르고 싶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인지를.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공유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 소설을 썼고, 그리고 나는 썼지만 그래도 완벽하게 썼진 않았다라고 작가 노트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저는 그 정도로 읽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되게 약간 탱탱볼 통통통 튀는 듯한 가벼운 거 잘 읽었어요. 가볍게. 중간 중간에 보면은 막 외도하는 사실에 대해서 되게 코믹스럽게 묘사를 하고. 아닌가? 아니요. 제가 근데 궁금했던 부분이어서. 어떤 부분이요? 갑자기 얘기를 끊었나 싶긴 한데 괜찮나요? 아닙니다. 저 이런 거 좋아요. 네네. 그 외도를 했냐는 얘기를 잠깐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농담인 거죠, 약간. 제가 대충 읽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두 번째 읽을 때 갑자기 진짜 외도했나? 약간 이렇게 의심이 될 정도로.
그건 아니죠, 근데.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그 소설 속에서는 그 판단 불가능한 영역들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제 묘사를 다 해주진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맞네.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지 네. 저는 그냥 외도라는 소재가 제가 미곤이라 그런지 너무 재밌게 읽었고요. 네. 뭐 아무튼 근데 독자분들도 이거 읽어보시면은 그 부분, 그 외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천연덕스럽게 넘어가는 그 배우자나 아니면은 그 자살한 그 사람을 또 배우자나 넘어가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 자연스러움에서 코믹함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전 개인적으로 봐요. 뭐 외도 이런 단어는 없어요. 그냥 코믹하게 맞아요. 스무스하게 지나가죠, 되게. 그렇죠, 스무스하게. 네. 맞습니다. 뭐 이제 뭐 순서대로 얘기를 해보면 139쪽부터 나온 이 소설은 편지로 시작을 해요. 이경수 선생님에게 이 백선영 이 마케터가 신우정 박사님이 죽어서 이 조약을 가져가시라 이런 편지로 시작하는데 저는 이 편지가 도입부부터가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재미가 없어요. 되게 사무적으로 쓰여졌어요. 그렇죠. 흔한 직장인들이 그냥 사무적으로 의뢰 쓸 법한 그런 문장으로 쓰여져서 도입부부터 잘 써야 되는데. 약간 잘 써야 되는데 약간 이 작가님 만나면 현피 당하셔도 그럴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아쉬웠고 물론 그런 건 좋았어요. 뭐 후기 좀 약했다. 좀 정보 전달 위주였고 물론 이제 기본적인 건 하셨죠. 신우정 박사님 장례식장에 일하니까 누구지? 왜 죽었지? 왜 죽었지? 그리고 전해드릴 물건 뭐지? 이런 의문을 남기는 건 되게 좋았어. 떡밥을 던지는 건 좋았는데 여러분들의 편집 파트 괜찮으셨나요? 인형문 뭐 이 소설에는 은근히 좀 편지가 좀 간간히 나오고 그놈의 설명서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철학적인 척하는 그 설명서가 나오는데 그런 파트들이 어떻게 느껴지셨는지. 저는 뭐 백선영이 마케팅하는 사람한테는 기대를 안 했어요. 그냥. 기대를 안 했다. 네. 그래서 처음 읽을 때는 이제 집중해서 봤는데 두 번째 읽을 때는 이 백선영이라는 사람한테는 크게 뭐 집중을 안 했고 특별하게 꺼낼 포인트가 없다고 느껴졌고요. 그리고 142쪽에도 외국인 남편이 아내의 조사를 읽어주는 원고를 여기 인용을 해놔요. 근데 이 원고를 가만히 읽어보면 저는 어땠냐면 실제 외국인 남편이 썼다기보다는 외국인인 척하는 한국인이 썼다는 느낌이. 외국인이 이렇게 한글을 잘 쓸 리가 없다. 한국어를 잘 구사할 리가 없다. 이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모스미님께서 적극적으로 비판을 하시니까 제가 좀 변호사 역할을 맡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거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은 분명히 나라가 외국이에요. 분명히 뭐 일본어를 안 쓸 것 같은 나라예요. 근데 이제 청취자의 편의를 위해서 일본어를 쓰죠. 뭐 각종 설정을 대든 아니면 설정을 삭제하고 그냥 일본어를 쓰든 맞아. 그런 맥락이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변호를 해봅니다. 그럴 수 있죠. 네, 문장적인 면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깔끔한 문장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잘 그래요. 읽히나요 이게? 소설이 잘 읽혔어요? 저 중간중간에 막히더라고요. 잘 안 읽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희가 이때까지 4작품을 진행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김중혁 선생님의 그 1층/10 지하 1층 그리고 편영 선생님의 저녁의 구애 그렇죠. 그리고 이장욱 선생님 변리봉 그리고 이번에 배명 선생님의 안녕 인공 존재인데 그렇죠. 저는 이거를 두 부로 나누라 하면은 편영 선생님과 이장욱 선생님의 작품을 한 카테고리를 묻고 김중혁 선생님과 배명 선생님의 작품을 한 카테고리를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은 좀 더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내는 게 그 김중혁 선생님과 배명 선생님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편영 선생님과 이장욱 선생님의 소설은 현실의 기반을 단단히 두고 있지만
그 현실 속에서 좀 더 몽상을 하는 듯한. 근데 김주영 선생님, 배명 선생님은 작정하고 이건 초현실이다라고 그냥 스타트부터 끊어요 그냥. 네. 그죠. 작가의 세계관이 직접 만들어진 것이니까 조금 그런 의미에서 둘이 묶인다는. 그렇죠. 네. 세계관이 좀 더 현실에서 붕 떠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붕 떠 있어가지고 그냥 그게 와르르 무너져 버리면은 그러면 형편없죠. 그러면 형편없는데 근데 이번에 읽었던 두 작품 김주영 선생님, 배명 선생님 작품 같은 경우에는 완결도로 생각하면 김주영 선생님 작품에도 완결성이 있었어요. 배명 선생님의 이번 작품은 완결적이라기보다는 뭔가 제가 도입부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안간 힘을 쓰고 자신의 화두를 밀어붙인 듯한 느낌을 저는 전반적으로 너무 좋았고요. 네. 문장도 개인적으로 좀 인상적인 게 몇 개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 기간에 신우정이 죽었다. 자살이었다. 마음만 먹으면 좀 더 깨끗하게 목숨을 끊을 방법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목을 메고 치열하게 죽음을 맞이했다.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린 신우정의 시신이 이따금 꿈에 보였다. 존재감 가득한 죽음이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냥 그러니까 처음 편집할 때 좀 딱딱했어요. 시작을 했었을 때. 그러니까 너무 사무적인 내용이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엔 좀 사무적인 건가? 사실 읽었는데 그 바로 밑에 이 문단이 나오는데 이 문단을 읽고 되게 역동적이다 라고 생각하고 흥미롭게 읽었고 결국은 읽는 내내 위트 있고 탱탱볼 통통 튀는 듯한 가벼운 거 잘 읽었습니다. 저는 똑같은 문장을 어떻게 판단했냐면요. 재밌는데 이렇게 써놨어요. 어떤 어감인지 감 잡기 어렵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친구가 죽었잖아요. 네. 죽었는데 자살했는데 마음만 먹으면 좀 더 깨끗하게 목숨을 끊을 방법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이거를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네. 허공에 대롱대롱이란 말도 그렇고 너무 발랄한 톤 아닌가? 친구가 죽었으면 슬퍼야 되는데 이게 비아냥을 하는 건지 진짜 안타까워하는 건지 좋다고 하는 건지 슬프다고 하는 건지 저는 감히 이 문장만 봐서는 존재감 가득한 죽음이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톤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럼 존재감이 가득한 죽음이라는 게 뭐지? 되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면서도 이게 어떤 톤인지가 이걸 서술하고 있는 이 화자의 감정이 잘 안 잡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한쪽으로 쫙 갔으면 좋겠는데 자살이 잘 됐다는 거야? 그럼 못 됐다는 거야? 아니요. 이걸 딱 죽어도 좋다는 거야? 뭐 이게 잘 안 잡히는 거야. 이게 깨끗하게 목숨을 끊을 방법? 이거는 도대체 뭐지? 그러면 작가의 직구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런가요? 일부러 이렇게 쓴 건가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대단한 글 쓰는 사람은 절대 아니고요. 근데 가끔씩 그런 유혹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일부러 한번 꼬아버리고 싶은 욕구를 느낄 때가 있어요. 한번 꼬아서 야, 네가 1년 동안 한번 흔들어 제껴봐라. 약간 이런 욕구를 느낄 때가 있거든요. 약간 제가 지향하는 바는 아닌데 독자로서는 꽤 저는 개인적으로 잘 즐기는 편입니다. 그리고 무스민님께서는 거의 바이킹 마냥 한번 흔들어 주셨고요. 그런가요? 나는 아니 이렇게 방향을 좀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애매하게 저는 오히려 좀 그냥 단칼에 왜냐면은 이건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작가가 여기는 딱히 이렇게 힘을 주지 않은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작가는 어떤 존재에 대한 이제 그 신우정의 죽음에 대해서 그거를 그 주제 자체가 조금 까다롭다고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에 힘을 이렇게 싣고 싶지 않을 수도 있겠다. 맞아요. 그것도 동의해요. 네. 그래서 왜냐면 이것까지 막 감정이 너무 느껴지고 막 슬프고 이러면은 뭐 그 지금 캐릭터의 특성상도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은 또 거기서 힘을 뺄 필요가 없으니까 맞아요. 그렇게도 생각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그냥 필요한 부분을 딱딱 어떤 코딩하듯이 짠 느낌이 약간 들었는데 코딩이요? 네, 존재감 가득한 죽음이었다. 이 부분을 저는 처음 읽을 때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는데 두 번째 읽을 때는 이 존재에 대한 그러니까 신우정이 어떤 죽음으로서 그 어떤 존재를 찾은 어떤 그 존재에 대한 그러니까 그 키워드가 존재 폭발. 여기 쓰였지 않을까. 이거 좀 기계적으로 넣었구나. 약간 그렇게 좀 생각이 돼서 복선인가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수미상관?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네, 좀 차가울지라도 그리고 뭐 공학자들이니까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도 생각했고 많은 공학도들이 웁니다. 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죽음은 이 소설 전체에서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존재를 위해서 죽음이 존재를 받들고 있는 그런 복선 역할이고, 그리고 항상 그렇잖아요. 뭐 제가 코스 요리를 먹는데 에피타이저가 너무 강렬하면은 메인도 맛이 없잖아요. 오, 여기서 뭐 동의를 하시다니. 역시 먹는 건가? 묘사가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조약에 대해서 네. 조약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 조약돌로 생각을 안 했는데 조약돌이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나오긴 나와요. 조약인데요. 144쪽에 약속이라는 뜻도 되고 그러네요. 보시는 것처럼 조약돌이라는 뜻도 되고요. 그러네요. 이렇게 나오긴 해요. 저는 약속 그것만 생각을 했는데 그러네요. 돌이니까. 이건 제가 그냥 못 놓친 것 같아요. 네. 다른 거. 조약이 그러니까 이 조약이라는 그 기계는 외부로 어떤 그 신호나 뭐 이렇게 표현을 안 하죠. 그 내부에서 뭔가 존재를 자꾸 회의하는 방법론적 회의를 하고 있는데 혼자 스스로. 네. 근데 외부에서 그걸 알아차릴 수는 없고 그런 건데, 그런 기기인데 네. 되게 철학적이죠. 여기 또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설명서를 첨부했는데요. 한마디로 기능을 말하기가 까다로운 게 기능이 없어요. 이 프로젝트는 기능성 제품이 아니고 말하자면 존재성 제품이었어요. 뭘 하는 제품이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제품인데요. 사실 회사에서도 제품 컨셉을 확정하지 못했어요. 뭐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 신우정의 저는 처음 읽을 때 그래서 좀 혼란을 빚었던 게 신우정의 죽음이 직접적으로 이 인공 존재라는 기기와 연관이 돼 있을까? 좀 막 그런 식으로 혼자 잘못된 어떤 개념을 잡고서 좀 이해를 해보려다가 이거 내가 개념 잘못 잡았구나 이 생각을 좀 들었어요. 후반부 가서. 네네. 뭐 첫 번째 읽을 때 약간 그런 식의 오해도 했었는데 뭐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인공 존재는 말 그대로 누구든 우주에 던졌으면 폭발을 했겠죠. 확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신우정의 죽음하고는 직접적인 연결이 없다.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둘의 어떤 사랑의 관계였던 그런 거를 이제 막 인간적으로 이렇게 여기서는 인물 간의 어떤 그걸로는 해석을 하는 게 없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뭐 얘기가 너무 또 그러니까 잘못 들어갔네요. 약간 이경수와 신정수였나요? 신우정과 이경수 사이의 인간적인 관계로 인해서 소설에 등장했다고 초반부에 약간 생각을 하시다가 어떤 그런 그러니까 흔히 러브 스토리 이런 느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보다는 어떤 인간적인 그 천재 과학자 신우정의 어떤 존재에 대한 자기 인생을 갈아 넣은 그런 여정, 그것이 좀 더 힘이 더 실려 있고, 물론 신우정이 이경수를 우정으로서 그렇게 너라면 이걸 좀 알아주지 않을까라는 건 있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런 어떤 조금 휴머니즘적인 거는 그렇게 아니죠. 근데 휴머니즘은 있긴 있죠. 휴머니즘 그러니까 고독한 사람에 대한 휴머니즘 확실히 이 책에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전반적으로 위트가 있는데 마지막에 폭발하는 그 장면이 전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게 느껴졌어요. 슬프죠. 그거는 또.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 끊임없이 회의를 하다가 그 회의 끝에 자그마한 오류라도 생기면은 그 자리에서 제 갈 길을 잃어버려서, 그러니까 인공 폭발, 그러니까 그 존재 폭발이라는 게 뭐 이거는 거의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 같아요. 자살이라고. 그렇죠. 그게 딱 맞는 거죠. 인공 존재라는 게 결국에는 신우정의 어떤 분신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살로 일어나고, 그리고 그러니까 약간 좀 안타까워요. 이 소설의 결말은. 그러니까 그렇게 폭발을 했었을 때 비로소 그 존재를 폭발적으로 알게 되는. 사라졌을 때 사람들 다 조문하고.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그런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내가 죽어야 알지. 약간 이런. 너무 상당히 그런 말씀하시죠. 내가 없어봐야 알지. 약간 그런 거. 그게 딱 현실적으로 난 그런 그게 와닿았어요. 저희가 웃긴 웃었는데 사실상 맥락이 맞긴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읽어 보면 여기서 제가 잠시만요.
제가 되게 인상 깊게 읽었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소설을 읽다 보면은 그 이미 죽어버린 신우정이랑 이경수랑 대화를 가끔씩 해요. 맞아요. 이제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있는데 기장이 말했다. 이제 이 장면은 우주 왕복선에 탄 이경수가 그 조약을 이제 우주 밖으로 던지는 그 순간이에요. 네. 멍한 얼굴로 우주를 바라보았다. 존재를 우주로 떠나보내는 줄 알았는데 존재의 남은 부분이 내 안으로 더 깊이 파고 들어왔다. 약간 존재 폭발을 암시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상한 대로 존재가 머물다 사라진 자리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다. 네. 그 구멍이 너무 커서 나는 속으로 깜짝 놀랐다. 근데 여기까지는 그냥 평이한 주제예요. 그냥 있다가 없으니까 그 빈자리가 좀 크게 느껴졌다. 네. 여기까지는 그냥 평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주제인데 그 다음에 이라면 증명된 거 아닌가? 이렇게 큰 구멍이 났는데 바보. 그 구멍은 또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래? 네 존재 안에 난 구멍인데. 그래? 그럼 내 존재가 이 구멍보다 더 크단 말이야? 했던 이 마지막 문장. 그러니까 그러면 내 존재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상당히 그냥 그릇이나 이런 걸로 그냥 치환 생각을 해보면은 야 그러면은 내 그릇이 너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그릇이라 생각해? 그러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야 내 그릇은 네 그릇을 갖다 받아들이면 그냥 깨져버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냥 거기에 대한 의문점을 던지는 것 같아요. 내가 네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네가 사라지는 거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화두를 던지는 게 저는 탁월하다고 생각했었어요. 탁월했다기보다는 좀 더 밀고 나갔다 생각을. 저는 약간 뭐 치켜 세우거나 이런 거는 막연하게 하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밀고 나갔다 생각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존재. 결국 존재에 대한 얘기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철학적인 개념일 수 있는 존재를 이 소설이 담고 있는 것이 그 존재를 근데 형상화하긴 했어요. 그 조약이라는 걸로 해서 아무런 반응도 안 하고 혼자 계속 생각하고 있는. 근데 결국에 우주로 보내버리고 존재 폭발을 해버리는. 그렇죠. 읽어보면은 철학적이지만 위트 있지만 안타까운 소설입니다. 저는 그 철학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약간 철학사적으로도 데카르트는 어떤 그 근대가 맞나요? 그 근대를 열었다. 하고 할 수 있죠. 그 시대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실존이라는 개념도 나온 거고. 그래서 저는 읽는 와중에 그런 키워드가 보이더라고요. 어떤 도약을 했다. 도약. 그 도약에서 제가 알고 있는 얕은 지식 중에 키에르케고르가 생각이 났어요. 그 사람도 도약을 통해서 그 신으로서 접근을 한 거잖아요.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저도 잘 모르지만 얘기를 해주세요. 맞아요. 어떤 건지. 네, 어려운 질문이다. 어떤 부분 같이 얘기했어요. 소설의 부분. 그냥 처음부터 제 생각은 그래서 제가 생각한 이 소설의 어떤 주제라고 해야 되나 키워드로 집은 게 존재 활용 전까지 어쩌면 그 이후에도 우리는 도약을 감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멘트를 생각을 했는데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존재 활용 전까지 그리고 어쩌면 그 이후에도 우리는 도약을 감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한 그 구체적인 생각은 그러니까 존재 활용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한 거는 존재를 증명한다는 거는 결국 존재한테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증명 자체는. 왜냐하면은 존재를 증명한 게 의미가 없는 게 우리 존재는 이미 존재를 하잖아요. 있잖아요. 우리가 존재한다는 걸 알잖아요. 데카르트도 난 존재한다고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데카르트가 존재를 증명만 했으면 의미가 없는데 그 증명에 대한 얘기만 했으면 의미가 없는데 그걸 활용을 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 예를 들면 데카르트는 제가 예를 들 수가 없네요. 잘 몰라서. 네, 상관없습니다. 근데 흥미로워요 지금. 네. 그래서 존재를 활용한 이후에 활용을 하고 또 그 이후에도 활용을 했다고 치더라도 근데 그게 그것만으로도 또 부족하잖아요. 인간 존재한테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 도약을 감행을 해야 된다. 여기서의 도약을 감행한다는 것은 이 등장 인물인 경수가 이제 그 조약 진공 존재를 우주 밖으로 던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던지는 이유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네. 그 달리 그 존재 증명에서 자기가 더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서 너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신우정 너가 우주에 던져지는 걸 좋아할지 모르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게 전부야. 상당히 로맨틱했죠. 네. 그래서 그렇게 감행을 하잖아요. 네. 뭐가 될지 몰라. 근데 난 결국엔 난 이걸로 결단을 하고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결단을 내리고 그 감행을 하는 것, 선택을 해서 나아가는 것. 그게 옳은지 그른지는 알 수 없지만 불확실성으로 네. 도약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불확실함을 선택하는 게 네. 이제 루멘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약이란 거죠. 그렇죠. 상당히 양자 역학에서 얘기한 거 비슷하네요. 네. 그 도약한다라는 게. 약간 이건 그냥 제 사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키에루 케고르를 얘기한 것도 저는 이제 아는 게 짧지만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키에루 케고르도 신앙에 있어서 어떤 신을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결국에 우리는 신이 있다고 믿고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런 어떤 사고의 치열함. 그래서 오히려 그 이해나 증명보다는 역설을 택했다고 하잖아요. 키에루 케고르의 핵심 사상은 역설이니까. 그래서 한 개인의 한계를 인정을 하고 그 신앙에 뛰어들어서 누가 뭐라 하든 그 개인은 도약을 어쨌든 해냄으로써 진보를 이루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그 종교를 딱히 믿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경수도 이와 같은 결단을 해서 도약을 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두 번째 읽었을 때 이 부분이 좀 어떤 저의 휴머니즘 감성을 이쪽으로 나는 이쪽으로 좀 생각이 드는구나 해서 이 얘기를 저는 주제로 꼽아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일단 솔직히 르네님께서 말씀하신 게 대단히 추상적이라는 거는 부정을 못하겠어요. 네. 근데 약간 제가 느꼈던 감상은 뭔가 치열함 속에서 도약이 탄생한다. 그렇죠.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 답을 결국에는 냈잖아요. 존재 폭발이라는 걸로. 그것이 본인이 의도했든 안 했든. 상당히. 네. 그래서 뭐 인간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도 감은 100% 못 잡았어요. 감은 100% 못 잡았는데, 근데 뭔가 정치가 느껴지는 감상평이었습니다. 정치요? 네. 예? 네. 약간 주례사 같은 그런 약간 칭찬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저는 조약의 작가 설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게 조약이라는 그 기계 자체가 외부와 어떤 소통도 안 돼요. 조약 안에서 혼자 막 이렇게 뭐 생각은 하지만 나는 뭐 생각한다, 의심한다, 뭐 이러고 있지만. 전혀 외부와 어떤 연결고리가 없어요. 연결 지점이 없기 때문에. 근데 존재라는 거는 실제로 보면 우리 사람도 그렇고 외부와 어떤 식으로도 소통을 하거든요. 조약은 최후에 가서 소통하지 않나요? 그런가요? 어떤 식으로? 존재 폭발이요. 폭발 그게 소통인가요? 자살. 자살. 어쨌든 근데 그걸로 소통으로 볼 수 있다고 쳐도 그 이전에는 어떤 소통도 안 하고 전기만 먹는 기계인 거죠. 그래서 저는 문제가 뭐냐면 작가가 설정이 오류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면 실제 존재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뭐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은 생명체뿐만 아니라 뭐 돌멩이 하다못해 돌멩이나 뭐 어떤 뭐 그릇이라 할지라도 외부와 어떤 외부 환경과 어떤 다른 물체나 생명체들과 어떤 식으로 교감을 하고 영향을 받아요. 실제 존재들은 다 그래요. 관념적인 존재가 아닌 이상. 근데 여기 소설에 묘사된 존재는 지나치게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 존재를 임의의 존재를 만들어버린 느낌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저의 철학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존재는 공동체적 존재고 유기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존재는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근데 이건 좀 이게 설정 오류라는 게 소설적 설정 오류가 아니라 그냥 철학적인 설정 오류가 돼버렸다. 는 생각이 들고 이런 식으로 존재를 잡으면 결국 소설이 이렇게 쓰여질 수밖에 없고 존재는 어떤 소통도 못하다가 결국 존재 폭발만 내고 자살하고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자살이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자살하고 끝난다기보다는 선생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너무 소통을 하고 싶어해요. 인간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자기 언어로 자신의 상황과 감정을 계속 던져요. 던지는데 딱 거부당하는 거예요. 다 배척당해요. 외톨이.
그래서 자기는 자기를 너무 표현하고 싶은데 아무리 자기를 세상에 던져도 세상에서 다 컷당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포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처음엔 포기하고 싶지가 않은데 계속 가다 보니까 내 언어가 말로는 이게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 사람들 한 번씩 있잖아요. 있죠. 저도 그런 적이 있었고. 네, 말이 내 말로써 내 나를 표현할 수 없을 때 그 최후의 수단에 이뤘을 때 사람이 선택하는 게 유서 한 장 쓰지 않은 자살일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아, 그렇죠. 그래서 신우정이 역시 그런 편이죠. 신우정이 남겼다는 거는 뭐 유서라기보다는 설명서. 그러니까 설명서. 남긴 거는 크게 두 가지죠. 그러니까 자신의 목을 매단 모습과 그리고 조약이라는 조약과 조약 설명서. 그래서 이건 작가의 주제의식하고 상당히 가까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를 말로 설명하기 위해서 신우정은 이 소설 속에서 자살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면에서 저는 읽었습니다. 확실히 페이지 160쪽에도 중간 부분에 신우정의 환상이 그러니까 이경수가 만들어낸 신우정의 환상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내가 말로는 안 했을 것 같니? 네가 기억 못하는 거야. 말로는 전해지지도 않고. 이 부분에서 뭐 이거 실제로 말을 했든 안 했든 어쨌든 네, 신우정의 어떤 치열함, 노력이 어떤 보이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이 들어보니까 확실히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좋다. 좋다. 스위사이드. 이제 바꿨어요. 이제 이렇게 표현 설득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득해냈습니다. 무스비님을. 아니 이게 아까 이제 루메님도 처음에 이 소설을 읽었을 때 내가 생각했던 방향과 좀 달라서 좀 혼동이 있었는데 결국 이런 얘기를 작가가 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저도 그런 맥락인 게 그러니까 어떤 뭐 소설뿐만 아니라 어떤 책이든 내 안에 이미 답을 내려놓고 읽기 시작하면 그 답과 이 소설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금 제가 했던 말도 어떻게 보면 제 안에 나름의 모든 존재는 기본적으로 소통을 해. 유기적이야.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이건 저의 전제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 존재가 소통을 못할 수도 이제 이건 하고 싶지만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자살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소통하고 싶어도 다른 사람이 날 이해 안 해주고 못 해주고 자살한 이유가 되죠. 네, 그게 되죠. 실제로. 그러니까 이 작가가 편파 판정을 얘기한 게 존재는 있어요라는 거를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의 전제 자체가 잘못 이게 그 전제가 다가 아니다. 이런 전제도 있지. 물론 소통 잘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진짜 이 소설에서 표현한 것처럼 이게 진짜 자살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소설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잘 쓰여진 그런 걸 표현하고 싶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루메님 약간 뭐 말씀하시려다 끊어진 것 같았는데. 저요? 그런가요? 그러면 잘못 봤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뭐 좋은 소설이네요. 그런 언급이 나오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 존재의 인공 존재를 우주로 날려보내기 전에 인터뷰하잖아요. 신우정 박사한테 할 얘기 뭐 없습니까? 했더니 인터뷰어가 이제 그런 문답이 오가죠. 존재 자체는 굉장히 그러면 이거 외로운 존재네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신우정을 어떤 이렇게 대변하는 인공 존재의 외로움을 얘기를 하면서 그걸 좀 더 구체화 여기서 시켜주지 않았을까. 그리고 작가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표현하기가 너무 힘들지만은 여러분들 존재가 있다는 걸 생각을 해주시고 인간 존재가 얼마나 답답하고 또 이렇게 제대로 된 소통을 하는 것이 이제 얼마나 어려운가. 왜냐하면 신우정 자체는 그런 감각기관들을 제거하면서 그 존재로 가능한 한 근원으로 내려가 보려고 했던 것인데 마치 데카르트가 가장 확고불변한 진리를 확보하려고 했던 것처럼 신우정도 그러한 태도로 존재로서 내려가 봤던 건데 그 끝에 결국엔 죽음을 택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슬픈 것이겠죠 아마. 뭐 상당히 실존적이죠. 그 까미가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건 다 장난이다.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그 철학이 다뤄야 할 거는 내가 왜 죽지 않는가이다.
나머지는 다 장난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네. 상당히 간지나죠. 저도 약간 감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약간 뭐 슬프다기보다는 아까 루메님께서 말씀하셨던 도약하기 위해서는 치열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맥락에서의 치열함. 네. 저는 그 정도로 읽었습니다. 혹시 아까 그 유수님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존재와 존재가 하여튼 뭐 책이 있었잖아요. 네? 원래 이 소설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그걸 듣고 싶은데요. 그게 그 부분과 전체 제가라는 책을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그러니까 제가 시도를 하려 했었는데 그러니까 진짜 거칠게만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이 얘기 좀. 그러니까 부분과 전체라는 책에서 3장을 보면은 과연 자연과학에서 이해라는 말은 뭔가? 라는 물음을 던져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그건 이제 과학사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이해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물음을 막 던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뉴턴 역학, 고전 역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물체가 뭐 한 3초 뒤에는 좌표계를 그렸을 때 이런 위치에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데 과연 그거를 우리가 이 공을 예측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공과 이 공의 움직임을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해라는 거는 되게 보편타당하게 사람들에게 설득시킬 수 있거나 공감시킬 수가 있어야 하는데 과연 우리가 이 예측한다라는 이 포뮬라 방정식을 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이해했다 말을 할 수 있느냐라는 물음을 던져요. 그 3장 내내. 그래서 되게 다양한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지금 시간도 그렇고 그리고 내용의 전문성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다 드리기는 어려운데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작가가 추구했던 물음 역시도 보편타당하게 내가 인지하고 있는 내 속에 있는 무언가 그 무언가를 보편타당하게 사람들에게 송출해보는 공감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느냐. 근데 사실 문제가 거기서 발생해요. 설득시키고 수동태죠. 그리고 공감시키도 수동태. 이 수동태 속에서 이미 왜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작가는 그 왜곡 없는 전달을 갈망했기에 그러니까 갈망이라면 유년 시절에 의문을 가졌기에 이 소설을 썼던 거고 동력이 됐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언급하려 했던 부분은 약간 보편타당한 이해 그리고 보편타당한 존재에 대해서 연관을 지으려고 했던 저희 시도였고요. 그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맞네요. 이제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정리하는 의미로 뭐 한마디씩 하고 소설에 대해서 감상이나 이런 뭐 1, 2편 둘 다. 둘 다요. 둘 다. 우리 그런 시간을 했었잖아요. 둘 중에 뭐가 더 좋냐 이런 식으로 좀 하지 않았었나요? 뭐 그렇게 해도 되고요. 자유롭게 얘기하면 자유롭게 하시면 어떠셨는지. 역시나 이번 시간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또 공부가 많이 됐던 것이고 일단 변희봉 작품에서는 저는 그 앞서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그 문체나 어떤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또 저는 응원의 메시지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힘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인공존재에서는 어떤 이런 어떻게 보면 되게 독특한 소설 아닐까 싶은데 제가 많이 안 읽어봐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되게 신선했어요. 그냥 일단 전체적으로 이렇게도 소설을 쓰고 또 그럴 수 있구나. 그리고 이러한 주제들을 고민한다는 거 작가가 유년 시절부터 이렇게 고민해왔던 문제들을 접하니까 어떤 그 마치 신호정 그 작품 속 인물처럼 어떤 그 치열함이 느껴져서 굉장히 어떤 뜨거운 그런 열정을 느꼈던 작품이기도 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많이 공부가 됐고 많이 깨달은 작품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받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되게 다양한 주제 의식에 정말 간편하게 침대에 누워가지고서 접속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침대에 누워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치열하게 고민했던 거를 우리가 접속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사실 이 시간에 저 같은 경우에는 변희봉이라는 작품에서 이제 그 루메님께서 가지셨던 약간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읽었다라는 게 전 개인적으로 약간 재밌었어요. 왜냐하면은 전적으로 소설을 다른 방향으로 읽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걸 수도 있죠. 약간 소설이라는 오브제가 이렇게 있으면은 루메님은 이쪽에서 봤기 때문에 이쪽의 단면을 봤고 저는 이쪽에서 봤기 때문에 이쪽의 단면을 봤는데 오늘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약간 이 두 단면을 공유할 수 있던 자리가 됐었던 거예요. 약간 그런 면에서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누는 자리가 저 역시 뜻이 상당히 깊고,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변희봉의 작품을 아까 언급을 했었지만 약간 주제의식의 새로움이나 아니면은 둘 다 치열했지만 좀 더 에너제틱하게 밀어붙인 사람은 저는 개인적으로 안녕 인공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사실 젊은 작가에 이런 게 어울린 것 같긴 해요. 제 느낌에. 맞아요. SF. 네. 저는 이제 저한테 객관이라는 게 과제이기도 하고 화두인데 어떻게 주관을 넘어설 수 있을까? 뭘 주관이 좋다 나쁘다 뭐 객관이 더 낫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고 뭐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공감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네. 나는 그동안 솔직히 저는 너무 내 안에서 어쩌면 제 스스로가 인공 존재였는지도 몰라요. 주변과 소통을 잘 안 하고 너무 오랜 시간 동안에 혼자 갇혀 살아왔기 때문에 보편적인 그런 일반적인 상황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제 저도 카톡이나 이런 거 하면서 잘 느끼는데 내가 공감력이 좀 더 높았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의 그 생각이나 감정을 잘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저한테 이런 맥락에서 객관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저의 그릇을 점점 저 하나 담기에도 좀 비좁은 저의 그릇을 키워가고 싶은 마음. 그래서 저는 그런 맥락에서 소설을 읽고 있긴 해요. 객관성을 배우는 습득하는 과정으로. 저는 이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